안녕하세요. 2026년 제24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대비 사회복지 실천론입니다. 이 강의는요, 공동체 출판사에서 2025년에 출간된 사회복지 실천론 기본서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1장에 앞서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1급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영역과 출제 경향을 좀 다루고요. 각 장마다 몇 문제 정도가 어떤 영역에서 출제되는지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강 오리엔테이션을 저희가 제공을 했습니다.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공감 사회복지 실천론이라고 검색하시면 강의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연강 오리엔테이션을 들으고 1장부터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1장 강의를 해보죠. 1장은요,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2025년이죠. 자, 23회 시험에서는 두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과 기능,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에 영향을 미친 이념과 철학, 이렇게 두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이 1장은요, 이렇게 사회복지 실천이 무엇인지 정의와 목적, 기능을 다루고 사회복지 실천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이념과 철학을 또 다루고요. 사회복지 실천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좀 분류를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 분류,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이 전문직으로서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전문직으로서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영역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모두 골고루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1장의 첫 번째 1,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과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이 요 번호가 교재 번호와 일치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페이지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요 번호를 쫓아오시면 쉽게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회복지 실천이 무엇인지 이 정의는요. 자, 우리 책에도 이렇게 5가지가 제시된 것처럼 한마디로 딱 정의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이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가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왜 다르게 정의되어 왔냐면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강조되는 부분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중심에서 좀 더 환경으로 옮겨가기도 했고요. 개인의 성격이나 이런 개인적으로 결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치료하고 개입한다라는 거에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역량으로 본인의 삶 그리고 사회 전체의 향상을 또 추구하는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는 다양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입니다. 문제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돕기 위해서 일정한 개인 목표를 설정하고 일련의 과정을 통해 활동하는 것. 자,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하고 문제 해결을 도와주기 위해서 개인 목표를 설정하고 일련의 과정을 통해 돕는 것. 사회복지 실천 과정이 언급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겠죠. 사회복지사의 안녕이 아니라 이제 사회적 안녕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서비스들을 실천 현장에서 또 이 실천에 옮기는 활동, 이것도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째는요, 개인, 집단, 지역사회. 자, 우리 사회복지에서 클라이언트라고 할 수 있는 체계들이죠. 이 개인, 집단, 지역사회로 하여금 그들 각자의 사회적 기능을 증진시키고 또 훼손된 거를 복구시켜서 그러한 목적에 합당한 사회적 조건들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전문적인 활동. 어떤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도와주거나 돕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에서부터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이렇게 어떤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그래서 사회적 조건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적인 활동으로 조금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은요, 일반적인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이 있고요, 핑커스와 미나한이 제시한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목적은요, 우리가 17회 시험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자, 개인의 문제 해결 능력과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문제를 우리가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능력 향상시키도록 도와주고요. 또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그러면은 항상 개인과 환경, 두 개의 초점을 우리가 강조하죠. 개인과 환경 간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문제가 감소되도록 돕는다. 개인이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더라도 환경적 조건이 여의치 않으면 본인이 가진 잠재력, 역량을 펼칠 수가 없어요. 반대로 환경이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개인의 어떤 기능이 떨어질 경우 어떤 사회적 자원을 이용하지 못해서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환경 간의 그런 균형이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입니다. 자, 세 번째는 사회정책 개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사회정책을 개발한다. 그리고 개인과 환경을 어때요? 따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은 환경을 이용하고요. 환경에 영향을 주고 또 환경은 개인이 잠재력과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이런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과 환경이 서로 유익한 관계를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도록 이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도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핑커스와 미나한이 제시한 목적입니다. 이것은 바로 2025년 23회 시험에 또 출제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좀 전에 본 내용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표현이 다릅니다. 그러나 내용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개인, 집단, 가족의 이제 문제를 돕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의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필요로 하는 사회 자원, 서비스, 기회 등의 환경 체계가 원활하게 상호작용하도록 돕는다. 항상 인간하고 환경의 상호작용이라는 말이 반복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기관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전달 체계를 의미하는 내용들도 제시됩니다.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복지 기관이나 조직이 그죠? 클라이언트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추구하는 것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전달 체계의 구축이라는 것도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이라는 것을 또 암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새로운 사회정책의 개발과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욕구가 생겨나고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책이 개발이 되어서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천 활동도 이런 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목적을 가집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전미사회복지사가 제시한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입니다. 자,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인과 사회 간의 상호 유익한 관계를 증진. 자, 개인과 사회라는 말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겁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은요, 결국 인간이 좀 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바로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인데, 이 전미사회복지사협회, 즉 미국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자, 다음은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입니다.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기능과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기능입니다. 개인으로 초점을 맞춰서 볼 때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 역할은 뭐냐면요. 클라이언트가 좀 더 사회적으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이런 사회적 기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가 정의롭게 작동되고 또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제도가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인정하고 또 이제 공정성과 도덕성을 사회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입니다.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5가지, 우리 보통 시험에서 오지선다형이죠. 그래서 5가지 지문이 이렇게 5개가 주어지고요. 다음 중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 중에서 사회정의 향상 기능에 해당되는 활동은 어느 것인가 해서 고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예시들이 모두 다 그 문제에 나왔던 예시들이기 때문에 또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째는요. 전미, 아까 나왔던 미국의 사회복지사협회가 제시한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입니다. 우리 책에서는 4가지가 나왔는데 자,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고요. 헷갈리기 쉬운 한 가지를 이 슬라이드에 제시를 했습니다. 자, 조직이 사람에게 반응하도록 한다예요. 자, 누가 누구에게? 사회복지 조직이 클라이언트인 사람에게 반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사회복지 실천 조직이 클라이언트에게 반응적인 조직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시험에서는 조직이 사람에게 반응한다가 아니라 사람이 조직에게 반응한다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몇 번 출제가 됐는데 여러분 기관이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움직인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과 기능이라는 첫 번째 절을 마쳤고요. 2번째 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에 영향을 미친 이념과 철학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에 영향을 미친 이념과 철학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물론 우리가 특정 이념이나 철학 없이도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미풍양속 이런 것들이 또 과거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왔고 상부상조하는 전통이 뭐 시대나 사회를 막론하고 다 존재했었죠. 자, 그러나 여기서는 이러한 인도주의와 박의 사상, 뭐 민주주의와 같은 이념, 철학들이 사회복지 실천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보겠습니다. 자, 이 2절을 공부하는 방법은요. 5가지 이념과 철학이 있는데 이것들이 각각 사회복지 실천에 어느 부분에 영향을 미쳤나 이것을 짝지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2025년도 시험에도 이 부분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인도주의와 박의 사상은 개념을 보면요. 모든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그 자체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존엄하죠. 그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점에서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인류의 공존을 꾀하고 복지를 실현시키려는 이념입니다. 자,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엄성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활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념은 사회복지 실천 어느 부분에 영향을 미쳤냐면요. 자, 우리가 2장, 3장에서도 나오게 될 텐데요. 자선조직협회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우회 방문원들의 활동 기본 철학이 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무급으로 그냥 자원봉사자로서 일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인간을 좀 더 인간답게 삶의 질을 유지하고 또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인간이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철학 또는 이념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빈민과 같은 취약계층에게 인도주의적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신으로 이 인도주의와 박의 사상은 발전하게 됩니다. 2번째는 사회진화론인데요. 사회진화론도 자선조직협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설명한 박애주의와 인도주의 사상과는 좀 다르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거는 통제적 성격의 활동을 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통제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뭔가 이제 사회가 어떤 성격을 띠도록 그렇게 움직이게 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느 사회나 기득권층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편안하게 유지되는 걸 좋아하죠. 그런데 이 19세기에 이제 빈곤 문제가 심해지면서 돈이 많은 이런 자본가들, 이런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자선조직, 이런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빈민들을 도와주기는 했지만 그 이면에는 이 빈곤 계층들이 너무나 못 살고 또 열악한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사회에 불만이 생겨서 뭔가 사회를 전복하려는 움직임을 갖지지는 않을까라는 불안이 있었죠. 그런 불안 때문에 빈민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면서 그냥 그 자체에 안주하도록 더 큰 불만 세력으로 자라나지 않도록 통제를 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자선조직협회는 사회 통제적 성격의 활동을 했는데 그게 바로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자, 사회 진화론에 대해서는 우리 책 17페이지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민주주의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두 개의 이념은 자선조직협회가 활동하는 데 영향을 미쳤는데 이 민주주의는 인보간 운동이 활동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민주주의는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주인이 된다고 주장하는 이념인데요. 우리가 사회복지 클라이언트,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 그러면 아무래도 좀 뭔가 선택권이 없고 그냥 결정한 대로 따르고 주는 거를 받는 이렇게 되게 소극적인 존재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민주주의 이념이 확산이 되면서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자인 클라이언트들도 엄연한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이 주체가 돼서 삶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존중하고 인정해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는요, 사회복지 실천이 이제 주는 자 중심에서 받는 자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되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민주주의는 인보관 운동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받는 자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네 번째는 개인주의입니다. 우리가 서구 사회는 이제 개인주의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회라고 알고 있죠. 이기주의와는 달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 권리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고 개인을 기초로 해서 모든 것을 이제 규정하는 게 바로 개인주의죠. 사회복지 실천에는요, 두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인 권리 존중과 수혜 자격 축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개별화라는 원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앞으로도 우리가 관계 원칙에서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개인주의가 이제 파급이 되면서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클라이언트 개개인이 가진 고유성을 존중해주는 그런 실천인 개별화에 영향을 미쳤고요. 또 하나는 수혜 자격 축소입니다. 요거는 좀 성격이 다른데요. 자, 사회복지 급여를 받는 사람은 급여를 받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의 생활 수준 또는 그런 급여 수준보다 낮게 급여를 받아야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이런 면에서 수혜 자격 축소에 영향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삶에 대한 어떤 책임도 개인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빈곤의 원인을 또 개인에서 찾는 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실천에 영향을 미친 이념과 철학, 다섯 번째는 다원주의 또는 다양화입니다. 자, 사회가 정말 급변하면서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자였던 빈민, 저소득층에서 벗어나서 정말 다양한 유형의 클라이언트가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옛날에는 빈민,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이런 전통적인 클라이언트만이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이 되었다면 이렇게 다원주의, 다양화의 어떤 흐름으로 인해서 클라이언트가 다양해지고요. 또
우리가 주류에서 인정하거나 이제 관심을 갖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게 됐고 그들도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자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또는 인정하게 되는 이런 분위기가 마련됐는데 다양화, 다원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절에서는요. 사회복지 실천에 영향을 미친 이념과 철학을 봤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5가지 이념과 철학이 사회복지 실천에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쳤는가 서로 매칭시켜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3번째 절은요. 사회복지 실천의 분류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의 속성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을 분류할 때는요, 2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더 많이 있겠지만 주로 책에서는 2가지, 시험에서도 2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사회복지 실천 수준입니다. 이 실천 수준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크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쉽게 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클라이언트가 가장 작은 미시 수준의 사회복지 실천은 클라이언트가 개인이거나 또는 가족인 경우에 미시 수준의 실천입니다. 개인 상담을 하거나 부부관계에 개입을 하거나 또는 가족에게 개입할 경우 미시 수준의 실천입니다. 클라이언트가 가장 작아요. 예. 자, 미시 수준 실천의 예를 보시면 퇴원한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기술 훈련 제공하는 것, 이 개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족 치료 실시하는 것, 가족 미시 수준입니다. 위탁 가정 아동 방문하는 것, 정신장애인 재활 상담하는 것 모두 다 자, 개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미시 수준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중범위 또는 중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매조 수준의 사회복지 실천입니다. 미시 수준과 거시 수준의 중간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집단이나 조직에 개입하는 것이 바로 중범위 수준의 실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큰 수준의 클라이언트는요, 거시, 매크로 수준의 클라이언트입니다. 이 매크로 체계의 클라이언트는 지역사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 또는 우리 사회 전체, 그리고 국가의 어떤 복지 체계나 제도, 정책 이런 것들이 거시 수준의 사회복지 실천입니다. 거시 수준의 실천은 아무래도 이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상호작용하기보다는 어떤 간접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형태, 뭔가 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추구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간접적 실천의 성격을 띱니다. 간접적 실천이 뭔가요? 예, 그거는 뒤에 나옵니다. 갑자기 하나 튀어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거시 수준 실천의 예로는요, 사회복지 정책을 분석하거나 평가하는 것, 모금 활동을 하는 것, 그쵸? 이제 지역사회 대상으로 모금 활동을 하는 것, 취약 계층을 옹호하는 것, 후원자 개발하는 것, 그리고 직업 재활 대상자를 위해서 자원을 개발하는 것, 특정 사람이나 가족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불특정 다수, 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거시 수준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째는요, 개입 방식에 따른 사회복지 실천입니다. 직접 실천이 있고 간접 실천이 있습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여러분. 직접 실천은요, 문제를 겪고 있는 클라이언트 자체를 변화시켜서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이에요. 자, 장애가 있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님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죠. 이 부모님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거나 교육을 해주는 것. 부모님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자,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해줘서 클라이언트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정보가 있는 상태로 바뀌었죠. 가족 치료를 하는 것,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것 모두 다 클라이언트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직접 실천입니다. 자, 반면에 간접 실천은 자, 클라이언트를 직접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주변에 있는 환경,
을 바꿈으로써 이 환경이 변화한 효과가 클라이언트에게 영향을 줘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실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학대를 당한 아동에게 뭐 사례 관리를 하거나 상담을 하는 건 직접 실천이 되지만 아동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홍보 활동을 하거나 캠페인을 하는 것 또는 학교폭력 피해자 가해자에게 뭐 상담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건 직접 실천이지만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것 이런 것들은 간접 실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사회복지 실천의 분류 끝났고 사회복지 실천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전에 혹시 사회복지 공부하면서 사회복지는 과학과 예술의 조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사회복지 실천을 할 때는요. 어떤 지식과 이론을 활용하는 과학도 필요하고 사회복지사가 가진 어떤 정서적인 측면을 활용하는 예술적 속성도 필요한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의 과학적 속성이라는 것은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 그리고 어떤 사회 문제, 그리고 사회 정책과 프로그램 이에 대해서 지식을 활용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 뭐 욕구 조사를 하는 것, 그죠? 그리고 어떤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거나 이럴 때도 다양한 이론으로 설명하고 분석하는 것, 객관적인 관찰을 하는 것 이런 거 모두 다 사회복지 실천의 과학적 속성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 실천의 예술적 속성은 무엇일까? 예술적 속성을 한번 보지요. 자, 예술이라는 거는 어떤 겁니까? 예술이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배워서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어느 정도는 좀 기본적으로 타고 태어나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실천에서 예술적 속성은 사회복지사의 어떤 심리적 특성이나 어떤 정서적인 민감성 이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게 바로 예술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공감하고 경청하는 기술, 훈련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죠. 그렇지만 좀 더 이 사람이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민감하고 인간에 대한 관심이 더 많고 이러한 것들은 사회복지 실천을 할 때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능력이 바로 예술적 속성이 되겠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고요. 정말 어쩌다가 한번 나오지만 어쩌다 한번 나오기 때문에 안 나올 거야 라고 방심하면 안 되겠죠?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복지 전문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사회복지 그러면은 뭐 희생정신, 봉사정신 이런 얘기만 많이 하는데요. 결코 그런 것만으로 사회복지를 할 수는 없죠. 사회복지는 엄연한 전문직이고 사회복지사는 전문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문직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갖추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전문성 또는 이런 전문직의 속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우드라는 사람이 전문직이라면 이런 거를 갖춰야지 하고 5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시험에 가끔씩 출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체계적인 이론이에요. 자, 사회복지를 할 때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현장에서 배운 경험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현상을 바라보고 분석하는 이론적인 틀이 있고 그런 이론적인 틀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정책이 개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직은 활동의 근거와 기반이 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권위가 있어야 돼요. 자, 권위라는 말이 좀 부정적인 어감으로 잘못 오해 쓰일 수도 있는데요. 권위라는 거는 원래 어떤 전문가가 영향을 미치는 힘입니다.
전문가로서 가지는 힘이 있겠죠. 이게 바로 권위인데요. 전문직은 이런 전문직으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인가 또는 재가인데요. 우리가 자격증이라는 거는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한 지식과 기술과 능력을 가졌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문직은 사회가 당신은 이 일을 할 수 있어. 그러한 능력이 돼라고 인정해 주는 사회적 인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린우드가 제시한 전문직의 속성 네 번째는 전문직 문화입니다. 전문직은 그 전문직 자체에 고유한 가치나 규범 또는 상징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전문직의 문화가 있게 되는데요. 전문직 속성 네 번째는 바로 전문직 문화입니다. 다섯 번째는 윤리강령입니다. 자,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있을까요? 한국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있습니까? 맞습니다. 윤리강령 있습니다. 우리 다음 챕터에서도 나오게 되는데요. 그 윤리강령이라는 거는 사회로부터 승인을 받고 전문직으로서의 권위와 권한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어때요? 정말 전문가라는 사명을 가지고 제대로 된 실천 활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전문가로서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제시한 이런 행동 강령이 윤리 강령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전문직이 갖추어야 될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의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도 시험에 매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후 시간에서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 실천론의 제1강을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 윤리를 다루게 되는데요. 좀 전에 강조했던 한국의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